시니치의 이야기는 그러한 모차라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모차라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날 감싸주신다. 지도자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지켜가는 것인가? 좋다. 나도 철저하게 지부의 동지를 지키자. 모두를 위하여 오체를 땅에 내든 질 각오로 싸우는 것이다. 그것이 야마토 선생님의 마음에 보답하는 길이다. 시니치는 그 후 난이 두려워 퇴근해 간 사람들의 신뢰를 들면서 생의 신짐을 끝까지 완수해가는 가운데 진실한 신앙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모차하라는 한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감격의 눈물을 꾹 참고 있었다. 도쿄를 출발한 열차가 가이지를 달리면서 가을은 점차 깊어져 갔다. 11월 9일 야마모토 시니치는 고우지부의 결성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야마나시 현의 고우로 향했다. 이 고우에 이어 10일은 마스모토, 11일은 나가노, 12일은 도야마, 13일은 가나자와 등의 각 지부 결성대회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고우지부의 결성대회는 오후 5시 40분에 야마나시 현미나가에서 열렸다. 결성대회에서는 한 여자번의 체험단 발표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저는 전쟁이 끝나자 한국에서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큰 광산 회사의 중역을 맡고 있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살았습니다만 일본에 돌아오고 난 후 얼마 안 있어 아버지가 심한 결핵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남매를 키우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녹초가 되어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비행선이 되어 가족의 고난은 점점 깊어져 갔다. 오빠는 얼마 안 되는 가족의 생활비를 가지고 나가기도 하다가 남의 물건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병상에 누운 아버지는 쿨룩거리며 고통스럽게 기침을 하면서도 타일러 보았지만 오빠는 난폭해질 뿐이었다. 그 여자와의 어머니는 구원의 길을 찾아 몇몇 종교를 전전했으나 오빠의 비행은 나아지지 않고 마침내 소년원에 들어갔다. 그 무렵 일가족은 아버지의 친구에게 불법 이야기를 듣고 한가닥 희망을 나누며 학회에 입회했다. 괴로운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느끼면서 학회 활동에 힘썼으나 이내 아버지의 결핵이 악화되어 의식불명에 빠졌다. 두 모녀는 오롯이 창제를 거듭했다. 그러기를 5일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여 다시 절박하게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오빠 또한 소년원을 나와 갱생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또다시 오빠는 비행을 저질러 사건을 일으켰고 이번에는 교도소에 들어가고 말았다. 고뇌의 고뇌가 이어지듯 아버지의 병세도 악화되어 입원해야만 했다. 생활은 궁핍했고 게다가 어머니의 근무 참아서 도산 병원에서 아버지에게 나오는 식사를 가족 세 사람이 나눠 먹다시피 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본주님, 왜 우리들만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야 하나요? 모녀가 부르는 제 목소리는 어느 사이인가 울음소리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선배, 연꽃은 수량이 깊으면 깊을수록 커다란 꽃을 피운다. 지면 안 된다. 는 진심 어린 격려로 버티어갔다. 아버지는 이윽고 병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편안한 죽음이었다. 그 여자분의 슬픔은 컸지만 신앙이 삶의 힘을 북돋아 주었다. 여자분은 돌아가시는 아버지 목까지 행복하게 되겠다고 다짐했다. 지부 결성대회 단상에서 여자분은 눈물을 참으며 이야기해갔다. 수감생인 오빠도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어머니로 수입이 좋은 일을 찾게 되었고 저도 회사의 사무원으로 참으로 혜택받은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판자집 같은 집에서 요만하던 새 집으로 이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둘이서 희망에 불타 행복을 음미하며 나날이 벗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즐겁게 학회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험단 발표가 끝나자 성대한 박수가 장내를 감쌌다. 분홍의 밑바닥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일어선 소면의 선생이라는 드라마이다. 간부 지도에 이어 인사하기 위해 일어선 야마모토 시니치는 여기에서도 지부장, 부인부장을 칭찬하고 단계를 외쳤다. 그리고 힘차게 호소했다. 학회에 대해 여러가지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누가 어떤 이념으로 이 일본의 민정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입으로는 모두 훌륭한 말을 합니다만 진정으로 민정의 행복을 생각하며 현실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온 사람도 단체도 없지 않습니까?
하케어는 불법이라는 명확한 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케어만의 지금까지 근원으로 구제의 손길을 보내지 않았던 민중 속으로 헤치고 들어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행복의 길을 찾아 열어왔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이루지 못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최일선에서 싸워오신 여러분이야말로 무차의 사자이며 어떠한 지혜나 직함을 가진 사람보다도 존귀하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그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일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범이 되는 여러분의 시기를 염원합니다. 사회의 번영이라 해도 그 근본은 민중의 행복이다. 신이치의 인생의 투쟁 목적 또한 거기에 있었다. 신이치는 각지회합에 참석하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간부들과 간담할 기회를 마련하여 질문을 받았다. 그 후에서도 지부 결성 대회를 마친 후 지구 간부들을 대기실에 불러 간담 시간을 가졌다.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질문하고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발표하며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속에서야말로 진실한 인간의 만남이 있고 촉발이 있기 때문이다. 한 지구 간부가 가장 먼저 손을 들어 질문했다. 저는 제 자신을 뒤돌아볼 때 모두의 리더로서는 그릇이 작다는 것을 통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자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그릇이란 경애를 말합니다. 하기의 간부로서 모두의 행복을 진지하게 원하며 기원해가는 그 자체가 자신의 그릇을 크게 열어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자기만 생각하고 나를 고집한다면 자신의 그릇을 키울 수 없으며 성장도 없다. 자신의 결점을 응시하며 고민하고 하나하나 타고넘어 향상시키면서 장점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조사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간부가 질문했다. 저희 어머니는 신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 어머니 얼굴을 마주 대하면 환희가 줄어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안을 발견하기 위해 신심하고 있는데 당신이 얻어지고 만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를 신심시키고 싶다면 당신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대저 불법이란 등등 아무리 훌륭하게 말해도 어머니 쪽에서 보면 언제까지나 딸은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보다 어머니가 정말로 칭찬할 수 있는 상이하고 사려 깊은 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무간부에 참석하러 도쿄에 갔다 올 때에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정도의 배려는 필요합니다. 또 집에 돌아오면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심이라 해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소에 하는 행동 자체가 신심입니다. 어머니가 보아서 내 자식이지만 정말 오별하게 자랐구나, 훌륭하게 성장했다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딸이 된다면 어머니는 반드시 신심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것이 절복과 통하는 것입니다. 시니치는 동지의 대성을 바라며 정성을 다해 이야기했다. 11월 9일 야마모토 시니치는 고우에서 하루를 묵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영원에서 본 신문에서 8일 실시한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 민주당의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차세대의 리더십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격전을 거듭한 선거전 끝에 2기 8년 동안 이어졌던 공화당 정권은 케네디의 승리로 민주당 정권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또 함께 실시한 상하원의 선거도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10일 아침 각 신문에서는 일제히 미국의 이 새로운 얼굴의 탄생을 보도했다. 케네디는 1917년 5월 29일 동부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났다. 케네디의 가문은 19세기 중반 증조부 때 아일랜드에서 이주해온 집안으로 아버지 조셉은 영국 대사를 역임하였으며 금융, 실업계에도 영향을 가진 신흥 명사였다. 존 F. 케네디는 그런 아버지의 영재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사남 5녀의 9남매 중 사남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케네디는 해군에 들어가 남태평양에서 일본군과 싸웠다. 그러던 중 일본의 구축함 아마길의 공격으로 케네디의 오래정이 파괴되자 그는 부상당한 몸으로 어두운 바다를 끝까지 헤엄쳐 나가 부하를 구하여 생還, 일양 영웅이 되었다. 그러나 케네디가는 전쟁 중에 장남이 유럽에서 전사하는 비극을 맛보아야만 했다. 전쟁 후 케네디는 29세 나이로 정계에 데뷔, 하원, 상원 의원을 거쳐 현직 부통령의 공화당의 닉슨 후보를 제치고 43세로 마침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시니치는 불과 1개월 전에 미국에서 피부로 느꼈던 변화의 예감이 지금 현실로 되어 나타났음을 알았다.
케네디는 무엇보다도 젊은 미국의 개척 정신이라고도 해야 할 청신한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실로 이례적이었다. 43세라는 젊음은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연소였으며 게다가 20세기에 들어와 출생한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또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초의 가톨릭 교도였으며 아일랜드계라는 소수 민족 출신이었다. 건국 이래 지배적인 미국인의 상은 와스프, 즉 인종적으로는 백인, 민족적으로는 앵글로 섹슨, 종교적으로는 프로테스탄트가 그 전형이었다. 예를 들어 당시 프로테스탄트는 성인 인구의 70% 가까이를 점하고 있었으나 가톨릭은 약 25%로 소수파였다. 그런 가운데 와스프가 아닌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세계는 움직이고 있다. 시대도 움직이고 있다. 인간의 마음 또한 움직이고 있다. 일순간이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얼핏 보아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사회 상황조차도 변해간다. 그 본질을 간파하고 시대에 앞서 새로운 건설의 길을 제시해가야만 진정한 지도자를 할 수 있다. 케네디는 변혁의 시대의 리더를 자처하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그 구체적인 정책이 뉴 프런티어였다. 이것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전국대회에서 공표한 것이다. 케네디는 지금의 시대와 세계, 그리고 미국 사회가 뉴 프런티어에 직면해 있다고 하여 전임 미답의 들판을 개척해가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뉴 프런티어의 저편에는 지금까지 시도에는 없는 과학과 우주라는 분야와 또 해결하지 못한 전쟁과 평화라는 문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무지와 편견이라는 사각지대, 아직까지도 해답을 내놓지 못한 빈곤과 잉여라는 문제 등이 가로놓여 있다. 이 프런티를 회피하여 위험이 없는 과거에 저속함에 의지하며 관념상의 선의와 허울 좋은 수사가 만족하기는 쉽다. 그러나 시대는 지금 우리들에게 창조성과 쇄신, 그리고 창작력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뉴 프런트의 기초서가 되어주기를 부탁하고 싶다. 케네디의 격수 높은 말은 이상에 빛나고 있었다. 거기에는 희망이 있고 아메리칸 스피리트가 맥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케네디는 인종차별의 벽에 대해서도 강한 도전 의지를 보였다. 선거 전의 막바지에 국민권 운동의 지도자 마틴 루터 킹이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케네디는 즉시 킹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하며 킹의 석방에 힘썼다. 그 전광석과 같은 대응은 수많은 흑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한 케네디의 주위에 모교인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라성 같은 뛰어난 젊은 지식인들이 모여있다는 점도 주목받았다. 국민은 새로운 변화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의 최종 결과를 보면 선거인 투표에서는 케네디가 303표, 닉슨이 219표를 득표했으나 일반 투표에서는 총 6,900만여 표 가운데 또 두 후보의 득표 차이는 불과 12만 표 남짓에 불과했다. 득표율 0.1% 차이라는 전례 없는 대접전이었다. 현상 유지를 하여 안정을 바라는가, 현상을 일진하여 변화를 바라는가. 미국 국내에서는 더한층의 격렬한 논의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 국내는 물론 전 세계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당초 해민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던 1960년마저도 유투기, 스파이 사건이 일어난 이래 미소 관계는 다시 엄동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동서간에 가로놓인 심각한 상호 불신은 언제 열전으로 발전할지 모르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상대를 서로 세계 재패를 꿈꾸는 마물처럼 적대시하며 불신감에 도취되어 군비 확장 경쟁에 광분하는 것이 냉전의 실태였다. 물론 대화의 가능성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사실 케네디의 당선이 결정되자 소련의 흐르시초프 수상은 그 자리에서 케네디에게 축전을 보냈다. 신정권의 탄생을 앞두고 먼저 화해의 새로운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던 것일까. 그러나 그 앞길에는 수많은 난관이 예상되었다. 예를 들어 베를린 통치를 둘러싼 동서의 긴장은 격화되고 있었으며 또한 1959년 혁명 이후 사회주의화가 진행되던 쿠바에서도 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게다가 핵군비나 우주개발 경쟁에서 소련에 뒤진 미국으로서는 그 대외적 위신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미국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경기는 침체되고 실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그 한편에서는 인종차별 문제가 사회 도처에서 기난을 일으키고 있었다.
케네디는 실로 다사다난한 거친 파도적으로 출발을 하고 있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가만히 신문을 들여다보았다. 머지않아 케네디가 앉게 될 세 개의 고뇌는 입장만 다를 뿐 그대로 시니치의 고뇌이기도 했다. 단지 케네디의 고뇌는 서방 국가들을 대표하는 미국의 국가 원수로서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고뇌였다. 한편 시니치는 불법의 지도자로서 전 세계, 전 인류의 불행을 정신적 차원, 즉 일체의 근원이 되는 인간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고뇌였다. 또한 케네디가 43세인데 비해 시니치는 32세였다. 더구나 시니치에게는 재력도 후견인도 지식인들의 뛰어난 두뇌진도 없다. 시니치는 스스로 문명의 민중석을 해치고 들어가 새로운 지성을 육성하는 일부터 시작해야만 했다. 바야흐로 세계는 새로운 시대를 대망하며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시니치는 그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민중의 생명의 대지를 일구어 휴머니즘의 비옥한 땅을 개척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11월 10일 야마모토 시니치는 책상 밖으로 펼쳐지는 단풍을 바라보며 고우에서 마츠모토로 향했다. 마츠모토역에는 지부의 간부들이 마중 나와 있었다. 마중 나와줘 고맙습니다. 시니치는 웃으며 인사했다. 그리고 한 여자부에게 말했다. 잘 싸워주었습니다. 그 여자부의 이름은 다케모토 기미코라고 하는 여자부의 지부 중심자였다. 2년 전인 1958년 8월 16일 총무했던 시니치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 경영한 여자부원이다.